선생님이 소개 잠깐만 빠르게 할게요. 김효원 선생님이야. 원래는 선생님 고3이랑 재수생 위주로 수능 전문으로 가르치는데요. 원장님께서 너네 갑자기 고3 올라가면은 모의고사 볼 때 많이 감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이번 구모를 먼저 해설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너네가 지금 아예 감이 없이 풀었잖아, 지금 모의고사를. 그래서 수능 체제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전반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고 나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설하기보다는 수능 국어라는 게 전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위주로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본인 점수가 처참하겠지 아마? 근데 1컷이 80이에요. 점수 계산 한번 해봐 얘들아. 근데 점수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으로 2점이에요. 수능 국어는 기본으로 2점이고 3점짜리만 문제에 3점이라고 써 있어요. 알겠지? 점수 계산 다 해봐. 2컷이 74, 3컷이 66. 그 밑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왜? 70점 넘은 사람. 1컷이 1컷이야 자기? 이름 뭐야? 오늘 세 번째 수업인데 1컷 걸린 친구 딱 82? 86. 진짜? 와우. 헐. 2등. 70점 넘은 사람. 66 넘었다. 3컷. 야 1컷? 야 86 다음에 바로 4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메가스터디가 등급컷이 거의 제일 높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학평 보실 때 웬만하면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보시고, 그래서 1컷이 80인데 86이면은 처음 아예 풀어보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잘했다. 근데 제가 총평을 먼저 하면은 좋은 시험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원래 1컷을 90점에서 93 정도에 맞추는 게 제일 변별력 있는 시험이라고 보는데 1컷이 82가 나왔다는 거는 변별력을 두는데 좀 실패했다는 거. 다 찍어도 4, 5등급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은 뭐야? 6에서 9 이거는 뭐가 돼? 그래서 변별력이 아예 없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우리는 오늘 수능 국어가 뭔지 감을 먼저 제가 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은 선생님은 대학교를 정시로 갔어요. 그래서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데 너네가 수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서 나 수시할 거야, 수능 못 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서를 쓸 때도 너네 모의고사를 무조건 반영을 해요, 점수를. 그래서 몇 개 남아있는 추천서를 써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수능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랑 수능이랑 선시의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어. 많이 모의고사를 갖다 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작품도 겹치기도 하고. 수능이라는 게 뭔지 말씀드리면 수능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고요. 대학교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가원이 출제하는 모의고사는 고3에 6월, 9월 모고와 수능만 평가원이 출제를 해요. 그럼 그 외에 나머지의 고3 학평 3월, 7월, 10월 학평이랑 너네 고1, 2 모고는 누가 출제해? 이건 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 퀄리티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평가원이 내는 거고 이건 교사들이 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9월 고1 모고 같은 경우도 이 꼴이 난 거야.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수능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이제 그렇긴 하지만 교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가원 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분석을 어쨌든 잘 해줘야 되는 시험이고, 선생님이 너네한테 가르치면서 쓰는 모든 말들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평가원이 쓰는 말입니다. 너네도 앞으로 공부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거 말고 평가원이 뭐를 얘기하는지를 외워주는 게 목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능에서는 안타깝게도 너네 생각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평가원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생각하시고 문제를 맞히시면 됩니다. 몇 분 줘? 에? 80분 주죠? 근데 선생님 80분 안 줘요. 난 78분 줘. 왜? 2분 뭐 해야 돼? 마킹 해야 되니까. 본인 제때도 78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지금 이
타임라인을 맞춰가지고 시험을 보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너네가 절대 못해. 근데 너네가 아예 처음 보니까 시간 조절이 아예 안 됐을 것 같아. 막 10문제, 20문제 못 풀었죠? 그럴 것 같아요. 처음 아예 보면은 시간 조절 아예 못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가 너네 수능을 볼 때는 적정 시간인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이 반에서는 다른 대답이 나오는지 물어볼게. 뭐 나와요? 1번부터 10번까지? 똑같은. 세 번째 타임인데 똑같은 대답이 나와서 비문학이래. 여러분, 문학 아니면 전부 다 비문학이에요? 누가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정답? 합쳐봐봐 좀. 화작이에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화작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화작은 뭐의 줄임말이게? 나이스. 화법과 작문. 화법은 뭐야? 화법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화법이 뭐야? 말하는 방법. 그럼 작문은 뭔데? 작성하는 거. 뭐를? 문. 화법은 말을 하는 방법이고요. 작문은 글을 쓰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걸 물어보는 게 1번부터 10번이고 11번부터 15번까지는 뭐가 나와요? 네, 문법이 나와요. 너네 선배 때까지는 또 화작이랑 엄매 중에 선택인데 너네 또 다 해야 돼. 그래서 5문제 맞추려고 모든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범위를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내신 때 문법 나랑 같이 할 거여가지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 다음에 16번부터 30번까지가 뭐야? 비문학인데요. 이제 비문학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직도 비문학이라고 부르면 안 돼.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독서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 비문학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알겠죠? 독서라고 해야 돼, 독서. 31번부터 45번이 뭐야? 아니, 너네가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봐. 씨 이러고 있어. 빨리 문제를 봐봐. 시만 나와? 문학. 시만 나오는 거 아닌데 왜 자꾸 시라 그래? 어제 애들도 소설. 이렇게 출제가 돼요. 항상 똑같아요. 수능도 이렇게 출제가 될 거야. 그러면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능 때까지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래 재수생이랑 고3만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해서 제가 최대로 18분 줘요. 15문제. 아니, 안 될 것 같잖아. 돼. 이걸 가장 먼저 풉니다. 화작 문법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15문제 합쳐서 맥시멈 18분. 그 다음에는 너네가 순서대로 풀어서 독서를 풀었겠지만 문학부터 가셔야 되고요. 15문제 제가 최대 22분까지 줘요. 된다니까. 그 합치면 몇 분이야? 40분이죠. 몇 분 남아? 네. 마지막에 38분을 독서에다 꽂아야 돼요. 그 선생님 제자들 중에 재수생들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독서가 어려워요. 왜? 독서에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독서가 어려워서 독서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위에 있는 앞에서 푸는 쉬운 파트들을 빨리 못 푸니까 시간을 못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저희는 독서보다 요구 훈련을 먼저 할 거예요. 난이도가 훨씬 쉬워. 근데 이거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푸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시간 안에 끝낸 다음에 원래 독서는 시간을 좀 꽂아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8분을 좀 넉넉히 줘요. 근데 이것도 아마 안 넉넉할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요 정도 시간으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국어가 감각의 과목인 것도 맞는데요. 선생님 재수했어요. 내가 정시로 대학교 갔다 그랬잖아. 재수했어요. 고3 때 현역 때 수능이 4등급이었어. 국어가. 근데 선생님이 재수를 했잖아요. 근데 2월까지 술 먹었고 3, 4, 5, 6, 7, 8, 9, 10 8개월 좀 넘어서 11월 중생 보니까 9개월 안 돼서 재수 수능을 봤을 때 국어가 100분이 100이었어요. 선생님 플라이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9개월 만에 그럼 그게 어떻게 돼? 천재라는 거야, 내가? 아니야, 방법이 확실히 있다는 거야. 그냥 감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국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확실히 있거든? 그런 파트가 확실히 있으니까 그거를 저한테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목표는 최대한 지문을 한 번만 읽고 모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에 모든 정보를 팩트체크해서 푸는 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가장 메이저한 두 가지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푸는지 내가 이미 알고 있거든? 화작 1, 2, 3번 봐봐. 이거를요, 너네가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은 처음부터 읽어. 쭉 읽어, 일단. 그러다가 1번에 말하기 방식, 화법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1, 2, 3, 4, 5 선지를 봐. 있나? 없나? 찾아. 지문에서. 이거 있었나? 이거 없었나? 두 번째 읽었죠, 벌써? 그러면? 그러고 나서 2번으로 넘어가요. 자료. 기억을 보래. 기억 2문단 다시 읽어. 그럼 벌써 두 번째 문단만 세 번째 읽었죠. 그렇게 하다가 정답이 지금 4번에서 나올 거예요. 2번에. 4번 선지에서 지금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게 3문단에서 정답이 나오니까 3문단까지는 최소 3번을 읽었을 거야, 너네가. 근데 이것도 불안한 친구들은 디귿까지 확인했겠죠. 그 뒤에까지 넘어가서 또 디귿 있는 4문단까지 세 번째 읽었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 이 지문을 1, 2, 3번 해당되는 화석 지문을 3번을 훑은 다음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갔을 거야. 이러면은 벌써 여기서 1, 2, 3번 문제에서 한 6, 7분 정도 써요. 6, 7분 정도. 근데 제가 제가 원래 가르쳤던 제 제자들 고3 친구들한테는 2분 줍니다. 1, 2, 3분. 2분 줘요. 2분. 2분 안에 전부 다 풀어요. 근데. 훈련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그럼 이거를 그렇게 안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에 나오는 선지들 있죠. 이게요, 너네가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고 분석을 하잖아? 똑같은 선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선지들을 다 외워. 자주 나오는 게 뭔지 다 외운 다음에 거꾸로 하라고. 이 선지를 보고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오는 선지들을 외운 다음에 지문을 먼저 보고 여기서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거를 문제로 넘어가서 바로 정답을 찍으시라고요. 그렇게 거꾸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자료 문제잖아? 그러면 2문단에서 기억 자료 문제가 나와. 그러면은 2문단을 보고 다 읽으면 너네가 이 기억에 대한 내용 기억하겠어 못하겠어? 당연히 까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까먹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 그래서 지문 먼저 보지 마시고 항상 문제를 먼저 보세요. 문제를 먼저 보고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문을 딱 한 번만 읽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되게 메이저한 요건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문단의 기억이니까 두 번째 문단 읽자마자 뭘부터 봐야 돼? 바로 뒤에 읽지 말고. 어디 확인해야 돼, 얘들아? (1등급) 대답해봐. 이 문단 읽었어, 내가 지금. 그럼 어디 봐야 돼? 그냥 계속 읽어? 2번에. 2번에 자료 1 들어간 거. 네. 2번에 1, 2번 선지를 지문 2문단 읽자마자 바로 보셨어야 돼요. 그걸 보고 OX를 일단 해놔야 돼. 거기서 정답이 나오면 개꿀이고. 그럼 시간을 줄이는 거겠죠? 더 안 읽어도 되잖아. 안 나오면 3문단으로 넘어가서 자료 니은에 관련된 걸 봅니다. 3문단 다 읽었어. 그럼 뭐 봐야 돼? 2번에 3번, 4번 선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정답이 어디서 나와요? 4번에서 정답 나오잖아. 그러면 그 뒤에는 안 읽었어야 돼요. 이걸 손가락 걸기라고 하거든요. 화작에서는 장난을 안 쳐요. 영어 듣기랑 약간 비슷한 포지션이야. 너네한테 점수 주려고 만든 포지션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불안해가지고 뒤에까지 계속 읽으면서 확인하고 이러면 안 돼. 근거 분석을 똑바로 해가지고 딱 한 번에 찍고 넘어가주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의 성향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넘어가려고 해봐. 자, 그래서 1번을 보고 이게 있어 없어 이렇게 제가 지금 알려줄 게 아니라 자주 나올 만한 거를 다 찝어줄 거예요. 그걸 다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 봐봐. 여러분은 얼마 전 체험학습을 갔던 전통마을에서 본 담장이 기억나시나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두 개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 거, 1번에 자주 나오는 거 지금 여기 나왔다는 게 아니야. 자주 나오는 걸 어차피 다 외워야 돼. 뭐라고 쓰냐면 그 첫 번째 줄에다가 나올 수 있는 거 두 개인데 하나는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는 거야. 얘들아, 공유하는 경험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일 것 같아? 감이 아예 안 잡혀요? 앞전에서는 다른 친구들은 경험을 나누는 거래. 비슷한 뜻이긴 한데요. 공유하는 경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발표자도 알고 청중도 알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걸 공유하는 경험이라고 불러요. 수능에서는.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평가원이 쓰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화작 1, 2, 3번에는 항상 발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몰랐으면 뜻 써놔? 본인이? 얘들아, 너네를 믿지 마. 본인이 이걸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못해. 내가 다음에 물어보면 무조건 몰라. 본인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몰랐던 거는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써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질문을 통한 흥미 유발이에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이게 첫 번째 문장. 뭐가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다 찝은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거 1번에. 그 다음 그때 보았던 담장의 문양이 인상이 깊어가지고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담장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어요. 거기 묶으세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주제 선정에 뭐? 계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바로 정답이었죠?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을 했으면은 이게 항상 나와. 맨날 1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첫 문단 보자마자 계기 있을 것 같은데? 보고 있네? 1번 정답 이러고 넘어갔어야 돼요. 1번 문제는 1번 선지 말고 다른 걸 확인했으면 안 돼. 사실 있나 없나. 그리고요 두 번째 문단에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사고석은 한 변이 몇 cm가량 되는 어떤 돌을 말하는데요. 거기 밑줄 쳐봐.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뭘 얘기한 거야 여러분? 사고석에 뭐를 얘기한 거죠? 정확했어. 개념정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1번에 자주 나오는 선지 중 하나예요. 또 거기다가 개념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 모의고사를 할 때는 평가원이 쓰는 말로 전부 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쓰는 말 말고 뜻, 말의 뜻이요, 의미요 이런 말 다 필요 없어. 평가원이 쓰는 말로만 외워야 돼. 개념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평가원에서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무슨 담장일까요?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밑줄 쳐봐. 내가 이거를 왜 묶어서 치라고 했냐면은 맨 위에도 질문이 나왔거든? 얘랑 좀 다른 점이 있어. 뭐가 달라? 얘들아? 뭐가 추가가 됐어요? 마지막 문단에는? 그렇죠. 대답은 누가 한 거니? 네, 청중이 한 거거든요? 위에서는 내가 혼자 얘기했단 말이야. 내가. 기억나시나요? 이러면서 내가 혼자 얘기했어. 근데 맨 밑에서는 대답을 듣고가 지문이 껴져 있다는 거는 청중이 대답했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주 나오는 선지는 청중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발표자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맨날 나오는 거. 제가 맨날 나오는 것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맨날 반복돼서 나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분석을 앞으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하게 되면은 1번부터 5번을 선지를 보고서 찾는 게 아니라 지문을 먼저 보고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거를 바로 보고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2번 같은 경우에는 문단을 보고 바로 관련된 선지를 먼저 봤으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었는데 왜 틀렸어요? 4번에 이렇게 체크하고 끝났으면 안 돼. 왜 이러면 안 되냐면 이러면 너네가 스스로 납득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정답을 찍어요.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찍어.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너네 이걸 정답으로 골랐으면 여기 어딘가에 X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왜냐면 모든 문장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명확히 틀린 근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X 표시를 해가면서 푸셔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애매한 거 찍어요. 자꾸 근거 없이 본인이 헷갈리면은 그냥 이거일 것 같은데? 대충 본인도 근거가 납득이 안 된 상태에서 찍어버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본인들이 너네가 문제 푼 거를 제가 볼 때는 근거에 전부 다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은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풀게 할 거예요. 어디가 틀린 거야? 4번?
이번에 이유에다가 X 치세요. 이유. 안 나왔어요. 이유가 지문에. 오늘은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유에다 이제 X를 체크해놓고 진짜 그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집에서 본인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푸는데 너네가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은 또 읽었겠지? 보기를 위에서부터 읽어. 그러다가 1번 선지에 학생 1 나오면 학생 1 또 읽어. 2번 선지 학생 2 나오면 학생 2 또 읽었겠네? 그럼 학생 1 까먹었잖아. 학생 2 읽었으니까. 그러면은 학생 3에 학생 1 다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1번 또 읽었겠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너네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3, 4, 5 선지를 보세요. 얘네 선지는 어때? 학생 1과 학생 2가 섞여 있지 않아? 국어 선지는 전부 다 이래요. 선지가 내가 왜 이렇게 썼냐면 하나의 선지가 하나의 정보가 아니야. 선지는 5개지만 니네가 판단해야 될 거는 10개, 15개가 될 수가 있어. 그거를 전부 다 팩트 체크를 하나하나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3, 4, 5에 제가 끊으라고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슬래시 그으시면 됩니다. 학생 1 과에서 슬래시 끊으세요. 학생 1과 달리에서 끊으세요. 4번에. 5번에 활용하여에서 끊으세요. 제가 지금 슬래시로 끄는 거 기준이 학생 1과 학생 2를 나눠서 끄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한 번만 읽고 효율적으로 볼 수 있어? 너네가 안 까먹는 상태에서. 보기를. 학생 1 두 군데를 먼저 읽으셨어야죠. 학생 1 두 군데를 먼저 읽은 다음에 학생 1과 관련된 거를 먼저 처리하는 거야, 선지에서. 1번 선지, 3번 선지의 학생 1, 4번 선지의 학생 1, 5번 선지의 학생 1. 이거를 먼저 OX를 했어야 된다고.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그때 학생 2를 읽고 학생 2 관련된 선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 안에 답이 나오면 개꿀이니까. 그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화작뿐만 아니라. 요번에는 토이랑 건의문이 나왔는데 원래 두 번째 세트에는 가나복합이 항상 나오거든요? 요번에는 토이랑 건의문이 나왔는데요. 토론이랑 토이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토론이랑 토이 원래 보통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요즘 수능에는 계속 토이만 나오긴 해. 혹시 차이점이 뭔지 아는 사람? 토이랑 토론. 잘 모르겠어? 토론은 네. 그 뭐라 해야 되지? 대립된 어. 의견 같은 거 한 다음에 더 나은 걸로 네. 하는 거. 토의는 여러 의견에서 제일 나은 거. 진짜 맞는 부분도 있고 섞인 부분도 있는데 일단 토이가 더 정확했어요. 지금 설명한 거 중에. 토이는 여러분 솔루션을 찾는 게 토이예요. 다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거야. 토이는. 토론은 뭐냐면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상대방을. 그래서 무조건 뭐가 나뉘냐. 찬반이 나뉘는 거야. 그래서 논쟁을 펼치는 거예요. 싸우는 거야 말 그대로. 내가 더 맞다고. 내가 맞다고. 내 의견이 맞다고 설득을 해서 나은 방향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주장으로 픽스되는 게 설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은 걸 찾는 거는 토이야. 최근에는 토론보다는 토이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솔루션을 찾는 과정이라고 토이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건의는 뭐야? 건의를 한다는 거는 요청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앞으로 선생님이 건의문이 무슨 구조야?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P, S, E 구조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P는 뭐게? 왜 건의를 하게 됐을 것 같아 얘들아? 뭐가 있으니까 건의를 하게 돼? 네, 그래서 P는 problem이에요. 그럼 S는 뭐겠어? 내가 건의할 거, 건의사항.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건의사항이에요, 솔루션이. 알겠어? 그러면은 E는 뭐냐면 이펙트예요. 수능에서는 기대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너네가 구조화시켜서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속도가 차원이 달라. 건의문이 무슨 구조냐고 물어보면 항상 PSE 구조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지금 나 봐봐, 나? 건의문 먼저 봐봐. PSE 구조를 확인시켜줄게. P 어딨어? 두 번째. 네, 두 번째 문단에 어디다 밑줄 쳐야 돼요, 여러분? 작년 우리 학교의 건강행복 행사가 학생들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적었다. 이게 프로블럼이죠? 거기 밑줄 치고 P 표시하세요. 그러면 건의사항은 이 글쓴이가 제시한 S는 뭐죠? S1.
세 번째 문단에 S1. 건강행복행사의 기간을 늘려 주간으로 운영. 거기가 S1이죠. 얘가 건의하는 거. 첫 번째 사항. 밑줄 치고 S1. S2는 뭐야? 건의요건 2. 건의사항. 다섯 번째 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희망. 거기가 S2죠? S3는 뭐야? 마지막으로. 청소년 심리 전문가 강연, 명상 프로그램이나 마음치유 캠프 등도 운영. 여기가 S3죠? 캠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3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펙트, 기대 효과. 이 원은 뭐야? 그 다음 문단 첫 번째 줄. 더 많은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이게 이 원이죠. 기대 효과. 이 투는 올바른 식습관. 이 투. 이 쓰리는 몸 상태에 관심을 가지며 활기차게 학교 생활. 여기가 이 쓰리. 이 4는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정과 치유의 효과. 거기가 이 4죠? 네. 요번뿐만이 아니라 건의문은 항상 이렇게 구조화될 거예요. 항상. 이렇게 넘버링해서 읽으면은 문제를 겁나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문제가 지금 얘들아 지문이 2개잖아? 가나 하나씩이잖아? 근데 문제가 몇 개야? 지문이 2개야, 가나. 근데 문제가 몇 개야? 4개지. 그럼 니네가 문제 낸다고 생각해봐. 한 지문당 문제 몇 개 낼 거 같니? 그쵸.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가나를 다 읽고 나서 다 까먹었을 때 가 다시 읽으면서 풀어야 되겠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는? 한 번만 읽고 풀기로 했죠? 그러면 가 읽으면서 풀 수 있는 건 다 풀란 얘기야. 그러면은 문제를 봤을 때 5번에 기니 그림이 문제가 있어. 보기 문제가 있어. 이게 가에 포함돼 있어. 그럼 이거를 까먹기 전에 기억을 읽자마자 5번에 1번을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뭐하러 그렇게 해. 그리고 니은을 읽었어. 그리고 2번을 봤어. 이상해 안 이상해? 5번에 2번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해? 거기서 정답 안 나왔어? 거기서 정답 나오지 않았어요? 5번에 2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어디다 X 쳐야 돼? 선생님이 아까 근거에다 X 치라 했잖아, 항상. 의문을 제기가 틀렸죠? 의문을 제기에다가 X 치세요. 얘들아, 이거는 봐봐.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거는 의문형을 씀으로써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지. 언제 의문을 제시했어? 그치? 의문을 언제 제기했어, 상대방한테? 실현 가능성에. 야, 그거 돼, 안 돼?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의문을 제기한 거지.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의문형 어미를 써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거지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의문을 제기가 X가 쳐져 있어야 돼, 근거에.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은 문제를 확인했으면 안 돼요. 2번에서 정답이 바로 나오고 넘어갔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를 다 읽었어. 그럼 몇 번 풀어야 돼? 그쵸. 4번을 먼저 풀었어야 된다고. 가를 까먹기 전에. 4번이 가에 대한 문제잖아. 그걸 먼저 풀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가에 관련된 문제가 4, 5번이 다 풀린 상태에서 나로 넘어가셨어야 되고 나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6, 7번을 푸셨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먼저 짜라락 봐가지고 2번, 3번 읽지 마세요. 아시겠죠? 국어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8, 90이야. 화작에서 8, 90인데 9번이 정답률이 낮았을 거예요. 3점짜리가 어려운 문제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 9번에 1번이 정답이거든, 얘들아? 근데 이 출제도가 있잖아. 요번 2025 수능 있죠? 수능? 2025 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바로 작년 수능에서 화작에서 11번에 그때까지 지금은 11번까지가 화작이야. 11번에 자료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률이 50%밖에 안 됐는데 그거랑 근거를 똑같이 냈어요, 이번에. 상당히 잘 냈다는 거야, 문제를. 근거를. 이게 왜 틀렸는지를 제가 말해드릴게요. 3문단 봐봐요. 거기 지문. 3문단 봐봐. 3문단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봐봐.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3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식량 공급을 안정한대. 식품의 양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식량 공급을 안정화시킨다고 얘기했어요. 9번 1번 선지 봐봐. 뭐가 틀렸는지 보세요. 식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 정신 차리고 9-1번 봐봐. 식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 식량 공급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된다? 왜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 얘들아? 이거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얘를 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9번 1번 선지에서는 얘를 함으로써 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이거를 인과관계의 순서를 바꿔치겠다고 해요. 저희는 원래 독서에서 가장 틀리게 내는 출제 의도인데 요즘에는 화작, 자료 문제에 상당히 잘 쓰이고 있고 바로 직전 수능에서 이것 때문에 정답률이 50%밖에 안 나왔어요. 어려워가지고. 근데 너네 고1 이번 국어 구모에 반영이 됐다는 거는 교사들이 상당히 잘 따라했다는 거지, 평가원을. 이렇게 써두세요. 1번 선지 옆에다가. 틀린 이유를 알아야 돼, 항상. 그래서 인과관계는 참고로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하죠. 앞으로 제가 인과관계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쓸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독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9번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쉬우니까 알아서 보시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골고루 킬러들이 잘 섞어서 나왔어요. 근데 너네가 지금 아무것도 안 배웠잖아, 아직. 그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내신에서 문법 진도를 나가면서 어차피 다 개념을 배울 거고요. 지금은 어차피 너네가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로 푼 거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안 배우면 아예 풀 수가 없어, 너네가.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내신 다 나가면서 진도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문법 하면서. 넘어갈게요, 문법은. 독서가 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문법, 제가 문학 먼저 풀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해설이니까 독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독서에 대해서 잠깐 뭔지 알려드리면 독서는 너네가 원래 알고 있었듯이 비문학이야. 그냥 정보예요, 정보. 몇 세트가 나와? 얘들아? 몇 세트 나왔어, 독서? 네, 3세트 나왔거든요. 항상 3세트가 나와요. 그중 첫 번째 세트는 무조건 가나 복합이에요. 6문제가 나올 거야. 여기는 무조건 분야가 인문 아니면 예술로 나옵니다. 근데 98%의 확률로 인문이 나오고요. 2%의 확률로 예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술이 나왔어. 미학. 잘 안 나오는데. 뭐 쉬워요. 가장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6문제가 가나복합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3점짜리는 푸셔야 됩니다. 본인 능력으로. 본인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 정도의 3점짜리야. 자, 세트 2. 뭐 중에 하나가 나올 거냐면 경제, 법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세트 3. 과학이나 기술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최근에는 경제법 중에서는 경제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고 과학기술 중에서는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사회적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소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는 과학이 더 많이 나왔어요. PCR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왜 기술이 많이 나왔을까? 뭐 때문에? 네, 맞아요. GPT 맨날 쓰잖아, 너네. 그래서 기술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게 갑자기 확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정해질 거여가지고 너네 고3이 될 때 수업을 내가 하면은 뭐가 나올 것 같은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최근에는 경제기술이 번갈아가면서 많이 나오고 있어. 어렵게 나오면은 얘를 복합해서 가요. 경제랑 하고 묶어가지고. 여기에서도 3점짜리가 하나씩 나와. 그러니까 3점짜리가 하나 들어가. 근데
이 세트 3에 들어가는 3점짜리는 너네가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별표 치고 안 푸셔도 된다. 어차피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에다 시간을 너무 쓰지 마시고 풀 수 있는 거를 먼저 푸셔도 된다. 여기 3점짜리는 시간 안에 푸실 수 있으니까 푸셔야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고3이랑 재수생 애들이 나한테 맨날 얘기해. 야, 여기 문과 갈 사람, 나중에 대학 문과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문과. 뭐 경영학과나 아니면 언어 쪽, 인문, 미디어 이런 거, 광고. 문과 갈 사람 손 들어봐. 다 이과야? 공대 갈 사람 손 들어봐. 나머지는 대학 안 갈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니 얘들아? 아니 나도 물론 중3 때 아무 생각 없긴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 나머지는 뭐 할 거야 얘들아? 손가락 빨 거야?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약하다 그래 자꾸 자기가. 선생님 저 기술 약해요. 문과 애들 특히 아주 기술이 너무 약해요. 그 철학 같은 거 나오면 이과 애들은 나 철학 약해요. 윤리 약해요. 이래. 근데 얘들아 이거 기술 문제 푸는 거야 우리? 우리 지금 무슨 문제 풀어? 우리 국어 문제 푸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너네가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 푸는데. 그거를 쫄아가지고 자기가 안 익숙한 분야라고 해가지고 나 이거 약한데? 이러잖아? 그럼 거부감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만약에 문제를 어떤 특정한 문제를 못 푼다면 그건 너네가 그 분야에 약한 게 아니야. 그냥 국어가 약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분야에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배경 지식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국어를 근거를 찾으려고 이거를 하셔야 돼요. 독서를. 아시겠지? 그래서 이 가나복합 같은 거를 이 중에서 내가 퀴즈를 낼게. 어떤 문제 제일 먼저 풀었어야 될까? 힌트를 드릴게요. 너네가 수능 가서 이거를 푼다고 생각했을 때 부담감이 엄청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쉬운 문제부터 털어야 돼. 그렇죠. 21부터 풀었어야 돼. 21부터. 무조건 독서에서는 어휘 먼저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야, 이거 내용이랑 상관 있어, 21번? 이 내용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 너네 내용 아예 몰라도 풀 수 있잖아. 근데 막 시간 없어. 시간 막 지나가. 그럼 어떡해? 이거라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점 똑같이 2점이에요. 다른 거랑 똑같이. 이거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잖아. 내용 이해 하나도 못해도 풀 수 있잖아. 그죠? 단어만 비교해가지고. 얘부터 터셨어야 돼요. 여기부터 21번부터 털어버려. 그러면 5문제 남았어. 그치? 그리고 16번 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요, 서술상 특징이라고 쓰세요. 16번 위에. 얘는 16번은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은 서술상 특징, 즉 글의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야. 글을 어떻게 썼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글을 다 읽고 풀어야 돼요. 글을 다 읽고 풀어야 돼. 다 적었어요? 제발 내가 쓰라고 말하게 하지 마. 알아서 써. 어? 나 중3한테 적응이 안 돼. 지금 고3 애들 다 알아서 쓰는데 가만히 놀고 있어 너네는. 야, 그렇다고 이거 내가 지문 다 읽고 풀라 그래가지고 이거 가나 다 읽고 한 번에 풀 거야?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16번에 선지가 3, 4, 5 가나 기준으로 중간에 다 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가를 다 읽었어. 그러면 16번에 1번이랑 그 다음에 3, 4, 5에 가에 관련돼서만 OX를 해놨어야 되죠. 그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정답이 안 나오면 나를 읽고 남은 X, 가에서 X 된 건 아예 안 봐도 되잖아. 어차피 틀렸으니까. 남은 거에서만 나로 정답을 찢어줬으면 된다고. 이러면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시간이 줄어든다고요.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지? 계속 똑같이 풀고 있어 지금. 잘하는 애들은 3개월이면 체화해요 이거. 스킬. 고3 애들 기준으로. 그리고 17번 위에는 여러분 뭐라고 쓰냐면은 일치불일치라고 쓰세요. 일치불일치. 제가 앞으로 일치불일치라고 부르면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거 무슨 문제냐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내용 팩트 체크하는 문제예요. 그 선지 한번 봐봐. 그냥 진짜 내용 팩트 체크하는 거야. 누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보는 거. 됐죠? 이거는 여러분 다 읽고 풀잖아요? 다시 읽어. 무조건 너네가 다시 읽어야 돼. 그럼 이거를
최대한 너네가 한 번 읽고 풀려면은, 한 번만 읽고 풀려면은 안 까먹고 조금씩 기억한 상태에서 선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한 문단씩 읽고 선지 확인합니다. 한 문단씩. 그러니까 가를 읽을 때 한 문단 읽고 17번에 1, 2번 걸을 수 있는 거 있나 보고, 그 다음 문단 읽고 또 17번에 걸을 수 있나 보고. 그러다 보면은 어디서 정답이 나오냐면은 가의 3문단에서 그냥 17번에 2번에 정답이 나와요. 그럼 그 뒤부터는 17번을 확인 안 했어도 되고 나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 자체가 없었던 거지. 그럼 이걸 나에서 시간을 쓰고 있다? 그럼 이제 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면 17번에 2번 왜 틀렸어요, 얘들아? X가 여러분 어디에 쳐져 있어야 되냐면요. 17번에 2번에 얻음에 쳐져 있어야 돼요. 얻을에 쳐져 있어야 돼. 거기가 틀린 거야. 왜? 가의 3문단 봐봐. 가의 3문단에 그 오른쪽 지문 쪽에 보시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뭐라고 나와 있니?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기가 근거예요. 거기가. 교육과 개발을 통해서는 뭐가 가능하다 그랬어? 발현이 가능하다 그랬죠? 얻는 거는 뭐야, 여러분? 없었던 게 생기는 게 얻는 거예요. 발현은? 있었던 게 드러나는 게 발현이지. 이거 지금 인문 예술이랑 상관 있어?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 이거 예술이야? 아니지. 국어 아니에요? 완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예술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 국어 문제야. 자꾸 분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얻을 거기에다가 X가 쳐져 있어야 돼. 만약에 본인이 근거를 잘못 짚으셨다면 제가 지금 해설하는 거를 써두셔야 돼요. 왜 틀렸는지.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고, 교육과 개발을 통해서 가능한 거는 발현이야. 얻는 건 없었다가 생기는 거, 발현은 있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점으로 이제 17번 2번이 틀린 거야. 그래서 일치불일치는 한 문단씩 읽고 관련된 선지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거 있나 없나 계속 봐주시면 되고요. 까먹기 전에. 그리고 16번 같은 서술상 특징은 그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걔를 읽다 보면은 기억이 나와요. 3문단에 취미. 그치? 취미. 가의 3문단에 취미가 나와. 그럼 이거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3문단 읽고. 그냥 넘어가야 돼? 19번에 이거 기억이랑 상관이 있어? 니은이랑? 둘이? 기억과 니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중간에 다 끊으세요. 컴마에서. 19번 선지에 컴마에서 다 끊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가의 3문단을 읽자마자 앞에 기억으로 OX 쫙 뺐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O로 남은 것 중에서만 나중에 니은으로 판단해서 정답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걸 나중에 다 읽고 나서 기억 기억을 한꺼번에 기억 니은을 판단하면 너네 헷갈려서 못 풀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보면은 무관심성이라는 박스 문제가 나와요. 거기까지 다 읽고 나서 18번이 풀릴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나로 넘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20번은 마지막에 푸시면 됩니다. 보기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지금 제가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너네가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라는 거야.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기 전에. 2번, 3번 읽지 말고.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라는 거야. 전략을 짜라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푸셨으면 되고, 그 다음 문학은 어차피 너네가 이제 내신하면서 여러 가지 작품을 볼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작품을 하나하나 분석하지는 않을 거고요. 문학에서 어떤 테마를 자주 쓰는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해설 강의는 마무리할게요. 수능 문학. 장르는 뭐가 나와? 3개가 나와. 뭐? 시? 또 소설, 또 마지막 하나. 요번에는 이거 다른 데서 하나도 안 나왔는데 수필이 나와요. 최소 하나는 나와요. 최근에는 계속 고전 수필만 나오는데 가끔 현대 수필이 나올 때도 있어. 수필은 여러분 뭐냐면 그냥 이걸 제외한 거의 모든 글들을 수필이라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행문, 그러니까 여행 갔다 와서 쓴 글 있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경험을 담은 글이나 일기, 뭐 어떤 경험 또는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두서없이 쓴 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필에 포함이 돼요. 그냥 산문이에요. 시소설은 뭔지 알 거고. 그리고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문학은. 하나는 현대고 하나는 뭐야? 이거 누가 과거라 그랬어 앞에서. 현대문학이랑 무슨 문학이야? 고전이죠? 고전? 너네가 연계라는 걸 할 거예요. 고3 때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해서 작품들을 너네가 보고 그 중에 몇 개가 연계돼서 수능에 출제될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모든 작품을 알고 풀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보기에 나오는 거를 힌트를 얻고 이 선생님이 지금 말할 테마 중에 하나로 끼워 맞춰서 풀면은 웬만하면 문제 안 틀려요. 문학은. 현대는 타임플로우를 그릴 거예요. 사건별로 갑니다. 현대는. 자, 상식 테스트 1910년부터 30년대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었어? 일제강점기였죠. 이때 상당히 많은 그 진짜 너네가 이름을 들면 다 알만한 저희 학교 선배님도 있어요. 윤동주, 백석, 이용학 여러 이런 너네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때 일제강점기 당연히 이제 독립에 대한 아니면 일제에 대한 비판 이런 거를 주제로 이제 정말 많은 작품들이 나와. 그리고 1950년대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네, 6.25가 있었어요. 한국전쟁이 생겼어. 이건 여러분 한국이랑 북한이랑 싸운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운 거야 이거? 누구랑 싸운 거야? 소련이랑 미국이 우리나라 땅에서 싸운 거예요. 왜? 미국은 무슨 주의? 자본주의라 그래야지.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맞긴 해. 근데 자본주의? 소련은? 공산주의 아니야.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는 제가 지금 굳이 설명 안 할 건데 좀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이거를 수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회주의랑 자본주의가 부딪히는 걸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고 불러요. 제가 쓰는 말 아니에요. 평가원에서 쓰는 말이야. 이데올로기는 영어로 ideology 라고 부르는 사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읽어. 수능에서는.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아, 사상이 부딪혔다는 거구나. 이때 그래서 이 전쟁을 이때는 소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전쟁을 야, 북한이 잘못한 거고 우리나라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끼리 싸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피해자야. 전쟁에서는. 그래서 전쟁의 아픔, 상처 또는 트라우마 이런 거를 얘기하는 소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리고 꽃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어땠어요 우리나라? 박정희, 전두환 뭐 했어? 독재가 진행이 되면서 산업화가 함께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비판하는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경림이라든지 뭐 여기가 꽃이에요. 사실은 제일 많이 나와 현대에서는. 네. 그래서 요 타임플로우대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진짜 이 중 하나예요. 보통 수능에 나오는 작품들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작품을 처음 봤는데 감이 안 잡혀 현대가 그러면 이 중에 하나로 끼워 맞춰서 풀면 풀려요. 이렇게. 고전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너네가 앞으로 이제 싫어할 사람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될 거야. 고전이 더 어렵다고 애들이 얘기하는데 현대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문학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를 않았어. 그래가지고 서로 다 베꼈었어요. 그래서 정철 거를 다 읽잖아? 그러면 그 뒤에 고전 시간은 사실 다 풀려요. 거의 다. 정철 거를 제일 많이 베꼈었기 때문에. 정철이 누구냐면 너네가 아는 청산별곡, 삼이인곡 이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재밌겠다 인생이. 그래서 고전은 훨씬 쉽습니다. 처음에만 좀 어렵지 나오는 게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테마가 유교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충과 효. 왜냐면 유배당해가지고 시를 쓰거든 보통. 시간 많아가지고 할 거 없어서. 그리고 왕한테 어필하려고 빨리 자기 다시 정치계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관련된 작품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유교적 가치, 특히 충과 효, 연군지정이라고 불러요. 왕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리고 의외로 사랑 얘기가 많이 나와요. 춘향전 이런 거. 이것도 사실 근데 얘랑 그렇게 연결이 안 되진 않아. 여자의 정절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자가 지켜야 될 정절, 수절 이런 가치. 그래서 사랑 얘기가 은근 많이 나오고. 자, 퀴즈.
조선이 갖고 있는 이 고전, 우리 한국 고전 문학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어요. 뭐의 정서라 그래? 앞에서 맞췄는데. 힌트, 슬퍼.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앞에서 다 정답 나왔는데? 땡의 정서. 비애죠. 한의 정서.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고전 문학에서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정서예요. 특유 정서가 한의 정서예요. 이거는 이별이나 그리움을 테마로 해서 정말 많이 나와요. 이 이별은 꼭 남녀만의 이별이 아니야. 왕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요. 국가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이 죽은 거인 사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별, 그리움, 정한 이런 한의 정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최근 너네가 어려워하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영웅이 나오는 거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임경업전 이런 영웅이 필요한 그런 일대기 구조를 많이 써요. 신화에도 이게 많이 쓰이고. 그래서 고전은 요즘 트렌드는 보통 요 중에서 하나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신을 하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너네 내신에 나오는 작품이랑 굉장히 많이 겹쳐요. 수능에 나온 작품이랑은. 공부하기 좀 더 쉬워. 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하면서 같이 보다 보면은 작품을 보는 눈이 많이 생기면서 문제도 풀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쓴 거를 한번 잘 복습을 해봐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